안녕하세요. 다들 여름 잘 보내고 계세요? 제가 댓글을 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학대자로부터 분리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대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테크트리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댓글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사실 그 단계들이 사실은 좀 비슷하거나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제일 힘들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학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학대자로부터 우리가 금방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바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귀는 연인 사이라든지 그러면 헤어지면 되죠. 그리고 뭐 친구 관계라든지 그럼 이제 친구를 안 만나면 되죠. 더 이상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어떤 엮이는 게 좀 적으면 적을수록 굉장히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만 내가 해결을 하면 그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걸 극복을 하면 금방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학대자인데 내가 아직 학생이어서 혹은 미성년자여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는 상황, 혹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너무 어려서 내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내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이 돼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학대자와 한 공간에 살고 있는 경우,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나와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이다 그러면은 내가 기숙형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내가 좀 다른 지역의 대학을 일부러 넣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장을 이제 들어가면 내가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경제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조그만 집이라도 나와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단 학대자와 물리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떤 폭언이라든지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부부나 뭐 별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잠시 내가 좀 친정에 가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과 일단은 내가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톡홀름에 이제 한 강도가, 은행의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질들을 다 잡았는데 나중에 경찰들이 이제 그 강도도 잡고 인질들도 풀어주고 봤는데 그 인질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나한테 먹을 것도 줬는데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 실제로는 이 강도는 인질들을 붙잡아서 협박을 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인질들이 그 강도들을 옹호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대자와 같은 공간에서 산다면, 자, 그 학대자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대자가 빨래해주는 옷을 입고, 학대자가 제공해주는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학대자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자꾸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가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봐주시고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거는 트라우마를 준 대상인데 본딩, 연결이 되는 약간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트라우마를 만약에 줬다 그러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사람이 어떤 비슷한 제스처, 어떤 비슷한 표정, 비슷한 하는 그 말의 시작, 자, 이것만 시작으로 돼도 여러분들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극복이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게끔 좀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독립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공모전을 준비한다든지 했을 때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든지, 뭐 너가 돈을 벌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하면 될 것 같냐, 뭐 너까지 거를 누가 뭐 고용해 줄 것 같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녀가 경제력을 가지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자녀가 경제력을 갖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동생 이번에 뭐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당장 뭐 내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등록할 돈이 없다. 그럼 얘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가지고 또 600만 원 만들어주고, 누구는 뭐 엄마가 해마다 해외여행을 보여준다는데, 혹은 여러분 이름 앞으로 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막 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문자가 띠리링 오면은 무슨 마트 3만 원, 무슨 백화점 15만 원 계속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이제 또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자란 자녀들은 이룰 수 없는 비이상적인 그런 기대치를 부모에게 요구를 받죠. 혹은 극심한 비난과 깎아내림을 당하죠. 자,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돼야 된다. 너는 무조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이틀, 누가 얘기만 해도 넌 뭐 S그룹 다니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 타이틀을 요구한다든지. 자,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목표를 기대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줘요. 지원도 안 해주면서 계속해서 비이상적인 목표를 자꾸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지 않은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자, 혹은 두 번째는 자녀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는 정말 못생겼어. 넌 하나도 안 예뻐. 누가 너 같은 거 사랑하겠니? 자, 이런 얘기 계속 들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못생겼나? 그러면은 나는 못생겨지고 싶지가 않아. 나는 예쁜 사람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치면은, 그래, 나는 그러면은 리포터를 해야겠어. 조그만 방송국이라도 나는 아나운서를 해야겠어. 내가 어디 아나운서라고 하면, 내가 어디 리포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래,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예쁘다고 인정해 줄 거야. 혹은 뭐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나온 대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대학밖에 못 갔니? 너가 그런 대학에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부끄럽다, 쪽팔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자녀들이 내가 학벌이 이거밖에 안 되다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편입을 해야 되나?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 아니야,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 나는 능력 있는 여성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양쪽 둘 다 너무나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내 가치, 나의 존재, 나는 예쁜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 이거를 나의 직업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나의 공허함, 나의 행복, 이것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특히 과잉성취형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고요. 근데 과잉성취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특히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사실은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못 받죠. 두 번째,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지원, 그리고 뭐 실제적인 가이드라든지 어떤 가르침, 이런 세상의 지혜,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하죠. 세 번째,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 있죠.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출발선이 달라요. 조금만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뭐 아나운서 시험 몇 번을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우울해, 나는 정말 죽어버려야겠어, 나는 왜 이럴까, 가슴이 뛰는 순간은 놀 때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회계사 일을 하시는 분이 뭐 회계장부를 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어떤 자아 성취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은 내 내면을 공부하면서 내 내면의 어린 아이를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이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맞죠? 근데 그럼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잖아요. 내 애적인 에너지가 없잖아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은 에너지가 100이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100이라면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부모가 이미 반을 가져가 버리니까 50.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 글쎄요, 반이나 될까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실질적인 도움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다른 지원자들이랑 하다 보면 내가 밀리거나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되게 되면은 또 내가 지치고 우울하고, 근데 내가 그럼 우울한 상태에서 이 남은 에너지마저 또 가족들이 가져가고, 그럼 난 또 도전할 힘이 없고, 너무 어떤 나의 만족이라든지 나의 자존감, 나의 뭐 자아실현, 나의 가치, 내가 느낀 나의 열등감이나 공허함, 이런 거를 너무 직업으로 채우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빨리 직업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대체 가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학대를 받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정 가족이나 뭐 친정 언니나 이렇게 식구들 있잖아요. 그런 식구들에게 내가 의지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종교적인 모임에서 그런 걸 찾으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혹은 뭐 심리 상담사를 만난다든지,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좋은 모임에 간다든지 하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가족까지는 아니어도 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요 정말 이렇게 꽁꽁꽁꽁꽁꽁꽁꽁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정말 샴쌍둥이 같이 이렇게 막 꽈배기처럼 막 이렇게 고여 있어요. 자, 이것을 딱 끊으려고 하면 너무 허전하고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더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좀 좋은 사람들,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속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테크트리, 자, 이러한 마스터 플랜, 내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이 플랜을 장기적으로 쭉 짜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이 내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어 버려서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돼서 학대자 남편을 못 벗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마음이 외로우니까 잘못된 연애를 하게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내 부모가 나를 학대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학대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내가 내 자녀에게 그 학대가 배물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나는 S그룹에 들어가야 돼, 나는 무조건 대기업 차원직, 나는 무조건 걸어야 돼, 막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좀 더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했었던 게 한국 나이로 34살부터 해요. 저는 이제 내년에 36살이 돼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요즘 세상에는 꼭 여러분들 그렇게 20살에 이 꿈 안 이루셔도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아줌마들도, 경력 단절된 아줌마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고요. 절대 지금 당장의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리고 더 길게 차근차근하게 이 단계별로 나아간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괜히 섣부르게 여러분들이 막 반항을 하고 섣부르게 그냥 막 뭐 고시원 방이라도 하나 내가 다달이 뭐 20만원 30만원짜리라도 얻어가지고 그냥 막 나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실종 신고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냥 가족들끼리 동의를 하라고 해서 입원 병동에 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런 거를 먼저 차근차근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전한 방향으로,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으면 돼요. 빨리 가도 막 엉뚱한 길로 가면은 결국에는 소용이 없어요. 늦게 가도 그 방향대로만 나아가면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좀 잘 모아놓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거나 결정적일 것 같은 증거 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의 조언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